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 운영 중인 고마저씨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우리 제니 씨가 이야기를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룸의 직원 제니입니다. 오늘은 왜 이룸은 현재 파타야 콘도를 팔고 있지 않느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으로 만들어 갖고 올려봤는데 배경을 저렇게 나와서 바꿨더니 뭉개지더라고요, 영상이. 그래서 이걸로 그냥 올렸습니다. 제가 이거 조금 하고는 있는데 긴 영상을 만들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무료가 전부 다 10초, 뭐 8초 이렇더라고요. 그러면 전부 다 연결해서 이어 붙여야 되는데 노가다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힘들 것 같고요. 제가 계약을 많이 하면 유료를 좋은 사이트가 있으면 써서 그때는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재미는 있어요. 해보면. 그래서 제가 요 얘기 왜 해드리냐면 앞으로 이제 제목은 이렇게 해서 되도록이면 만들려고 할 겁니다. 그래도 제가 맨날 화내는데 화사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요거 AI를 제가 조금 해보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뭐 기업체에서 뭐 작업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지 확 와닿지는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우리 인터넷 처음 나왔을 때 있지 않습니까? PC 막 보급되고 ADSL 막 나왔을 때 그때는 금방 와닿았거든요. 또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나왔을 때 제가 아이폰 3부터 썼으니까 금방 와닿았는데 좀 많이 와닿지 않는 것 같고요. 좀 느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나이가 들어서 받아들이는 게 늦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어차피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빨리 받아들이는 게 낫습니다. 이 말 왜 해드리냐면 옛날에 제가 아이폰 3 쓰면서 전부 다 당신네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조금 나이 있으신 분들이 이게 나는 편하다면서 그 뒤로 2, 3년 지나고 나서도 계속 폴더폰 쓰시는 분들 많았거든요. 결국은 다 바꿔야 되잖아요. 힘들어 보이니까 안 한 건데 그냥 느린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늦었지만 좀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 번씩 컴퓨터 앞에 앉아서 가지고 놀면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리면 제가 어느 파타야 콘도의 황당한 가격 이렇게 해서 올린 게 2024년 9월 11일이니까 제가 전수조사 했을 때가 이 9월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후로 제가 파타야 콘도를 판매를 하지를 않았어요. 물론 그 뒤에 어떤 콘도들이 쓰는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딱히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지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파타야 콘도 가격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올해도 한번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관점이 아니라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이 태국 콘도 가격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어요. 환율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46대가 올라왔죠. 제가 환율 안 떨어진다라고 한 6개월 전에 얘기도 했고 1년 전에도 얘기했고 그전에는 환율 오른다라고도 얘기를 계속 드렸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얼마 전에 제가 환율이 45.4까지 떨어지고 이럴 때 댓글을 한번 봤어요. 댓글을 봤는데 어떤 사람이 뭐 34까지 떨어진다는 사람이 있던데 뭐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34면요 쿠데타 일어났을 때입니다. 이런 얘기는요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걸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그 사람 좋은 거예요. 왜 좋으냐, 지금 한국에서 돈을 가져다가 쓰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환율이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환율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얘기가 자기한테는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뭐냐, 전형적으로 정보가 있으면 정보를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선택하는 거예요. 취사 선택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살면서도 굉장히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내가 그게 좋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현실하고 관계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몇 년 동안 똑같은 얘기를 반복을 해도요,
그게 듣기 싫은 사람은요, 안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 드리지만, 제가 그런 분들은요, 제 컨텐츠를 안 보시는 게 좋아요. 본인 마음만 아픈 얘기를 계속 합니다, 제가. 아시다시피, 제가 구독자 수로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고 싶지 않은 건요, 안 믿어도 됩니다. 그런데,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제 이득대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 이득될 것 같으면 수익 제일 많이 남고 잘 팔릴 수 있는, 여러분들 그냥 좋아하는 데 다 알아요. 거기 콘도 팔면 됩니다. 거기 콘도 팔면 돼요. 그런데 제가 왜 콘도도 정말 선별해서 팔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금방 2억짜리 이하 콘도 나오기 전에요, 거의 4년 넘게 2억 이하의 콘도를 팔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 2억 이하의 콘도가 없었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고객이 연락 와서 2억 이하의 콘도 뭐 1억 엄마 내 투자금이다 없었을 것 같습니까? 많았어요. 제가 팔 게 없으면 투자를 안 시킵니다. 저는 대안을 만들어서 팔고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안 파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해드리는 얘기는요, 그냥 들어보시면 다 제 살 깎아먹는 얘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투자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콘도 100만 개 보는 거 아무런 의미 없고요. 이런 걸 이해하고 콘도를 접근하면, 그러면 실패할 확률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원래는 길게 해야 되지만 굉장히 짧고 빠르게 할 겁니다. 자, 원래 코로나 전에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투자를 하는 곳이 어디냐면, 금액대로 따지면 미국이 1위입니다. 그 다음에 호주고요. 그 다음이 태국입니다. 자, 그러면 중국인들이, 미국, 호주는 여러분들 아시죠? 누구나 선호하는 투자처지 않습니까? 특히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데 왜 태국일까? 여러분들 생각 안 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왜 태국일까? 자, 그리고 나서 코로나가 터집니다. 그리고 그 전에 뭐가 있었죠? 코로나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홍콩 사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홍콩에 있는 집값이 땅이 좁아서 오른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물론 땅이 좁아요. 그런데 땅이 좁은 거 이상으로 자본이 많이 들어와서 그래요. 홍콩이 중국으로 편입되면서 홍콩이 창구 역할을 했기 때문에 중국에 있는 돈들이 빠르게 홍콩으로 모입니다. 그러면 무슨 상황이 생기느냐? 이걸 계좌에 놔두지 않아요. 동산이나 부동산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동산은 큰 돈을 못 쓰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으로 돈이들이 전부 다 빨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폭등을 하게 되는 겁니다. 폭등을 하니까 어떤 상황이 생깁니까? 주변에 있는 국가의 검은 돈도 다 들어옵니다. 요즘 태국 보면 외부에 뭐 미얀마나 캄보디아나 이런 데서 범죄단체들이 뭐 했던 돈들이 태국으로 들어와서 써져 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 돈들이 전부 다 홍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집값을 어마어마하게 올려요. 그렇죠. 근데 홍콩 사태가 딱 일어나니까 홍콩에 있던 돈들이 싱가포르로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홍콩이 뭐 하는 도시입니까? 국제 자유 금융지역이잖아요. 그 돈들의 많은 부분이 싱가포르로 빠집니다. 그리고 어떤 돈들이 더 가느냐? 중국 바깥에 있는 중국 자본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싱가포르로 갑니다. 그리고 중국 안에 있는 자본들도 싱가포르로 갑니다. 심지어 한국에서 부자들이 많이 떠났죠. 그분들이 법인 제일 많이 세우는 데가 싱가포르예요. 자, 그러면 싱가포르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까? 싱가포르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그냥 독재 국가입니다.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어지간하면 정치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뭐 싱가포르 HDB 갖고 얘기하는 거 한심합니다. 저는. 싱가포르는요, 90% 이상이 국유지입니다. 그리고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거주 이전을 해도 거기에서 거기에요. 그래서 HDB는 이주를 여러 번 못해요. 왜 그러냐면 HDB도 팔 수가 있어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부분, 90%가 넘는 부분을 빼고 나머지 민간이 제공한 콘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비싸겠습니까? 안 비싸겠습니까? 무지하게 비싸겠죠. 원래 비쌌어요. 왜냐? 싱가포르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을 얻는 사람들은 HDB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민간 걸 사야 돼요. 그래서 원래 비쌉니다. 땅도 좁죠. 근데 지금 자금들이 다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자금들이 어디로 갈까요? 부동산으로 몰리겠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합니다. 어느 정도로 심하냐면 뭐 우리 로터스 클럽 이런 거 해요. 클럽들 만들지 않습니까? 부자들끼리. 거기는요 1000억대 이상 무슨 클럽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어요. 그냥 집 조그만한 거 사가지고요. 거기서 주말에 모여서 뭐 차도 마시고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해요. 그래서 당시에 싱가포르 정부가 가만히 안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집값의 60%를 사실상 취득세를 때려버립니다. 그래서 집값이 안정화가 다시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자금은 싱가포르에 있는데 그 안에서 개인 자금들은 또 뭘 해야 됩니까?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그 돈이 다시 밖으로 나옵니다. 어디로 갈까요? 대부분 태국과 말레이시아로 갑니다. 왜냐하면 이 두 시장이 오르락 내리락이 거의 없는 시장입니다. 굉장히 안정적인 시장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금 문제가 굉장히 좋은 시장입니다. 세금 문제는 태국이 조금 더 좋아요. 특히 임대 쪽에서 조금 더 좋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교민들도 태국에 투자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자, 제 고객들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안정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태국에다가 자금을 이전시키기 위해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2년 정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600억짜리도 나오고요. 300억짜리도 나오고 100억짜리는 요즘 쉽게 볼 수 있고 50억, 60억짜리 이런 것들도 콘도들이 많이 분양이 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많이 분양이 됐을까요? 여러분, 자금들이 많이 넘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콘도가 고가는 태국인들이 많이 샀어요. 태국 부자들이. 그런데 지금은 외국인들이 더 많이 삽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외국인 비중이 한 18% 정도 됐습니다. 전체 콘도에서. 지금은 거의 30%까지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봤던 게 28% 뭐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에서 외국인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해 드렸죠. 한국의 집값이 많이 오르잖아요. 여러분들 개념으로 보면 한국이 훨씬 좋은 시장이죠. 근데 외국인들 왜 안 살까요? 뭐 중국인들 많이 산다는데 한국의 외국인 비중이요. 작년 기준 보시면 전체 주택의 0.53%입니다. 이 안에서 교민들 또 빼고 나면요. 얼마 안 돼요. 한국은 외국인이 투자를 안 합니다. 첫 번째가 불안정한 시장이고요. 두 번째가 세금 문제가 심해서 그래요. 외국인들이 세금을 덜 낸다 하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 세금 문제가 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투자를 안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태국에다가 투자를 하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잘 보세요. 이게 물가지수입니다. 5월 달에 쉬는 날이 많으니까 좀 올랐죠. 그 전까지 어떻습니까? 디플레이션 상황이에요. 금리도 어마어마하게 낮아요. 근데 환율은 이놈의 환율이 떨어지질 않아. 그 말은 뭡니까? 들어오는 자본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제가 금 시세 보라고 했잖아요. 태국에 가서 금도 어마어마하게 사요. 그러니까 태국에 자본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리고 최근에 AI 앞에 얘기했듯이 이게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요즘 미국인들이 와가지고 콘도를 또 많이 사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은 물가 높은 미국에 살아야 할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유럽 사람들하고 좀 다른 게 유럽 사람들은 은퇴자들이 사거든요. 미국 사람들은 좀 나이가 그렇게 안 많은 사람들이 와서요. 많이 사서 올해 미국인이 4위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은요. 수요가 계속해서 발생을 해요. 그런 시장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파타야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이 얘기가 연결돼서 이제 파타야로 갑니다. 제가 요 얘기는 많이 해드렸어요. 여기 해변가에 콘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콘도 가격이 싸면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콘도 가격이 어느 정도로 비싸냐? 요즘은 뭐 그냥 20만 바 다 넘어가고요. 뭐 30만 바 넘어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정도 돈이면 방콕에서 어느 수준이냐? 20만 바 넘으면요. 에까나이 수준이고요. 30만 바 넘어가면요. 통로 수준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 상주 태국인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상주 태국인 인구가 얼마나 돼서 그 많은 콘도에 태국인 쿼터 51%를 채우는 겁니까? 아무리 법인 사서 외국인이 콘도를 구매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숫자는 한정적이에요. 그러면 태국인이 얼마나 소모시킬 수 있을까? 제가 이걸 2월 달에 왜 안 파는지 한 번 더 얘기하면서 얘기를 해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인구가 없어요. 그러면 방콕에 있는 부자들이 여기 와서 뭐 별장을 사거나 임대 수익 얻으려고 한 채씩 살까요? 와서 관리하기도 힘든데. 그럴 바야 그 돈 가지고 방콕에 사겠죠. 그러니까 이걸 전부 다 소모시킬 수 있는 수요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 얘기했죠. 외국인이 많이 산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다시 방콕으로 돌아올게요. 최근에 제가 이 얘기 쓴 적이 있어요. 제가 유튜브 해설 보라고 했는데 안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유튜브 해설에 지난편 보시면 여기에 제가 보다 보니까 요게 나오더라고요. 비아 34, 비아 61. 이게 통로 로드에 있는 거 아니고요. 수쿰빌 로드에 붙어 있는 거 아니고요. 이면도로에 있어요. 이것도 에까마이 로드에 붙어 있지 않고요. 수쿰빌 로드에 붙어 있지 않고 이면도로에 있습니다. 자, 근데 가격 보고 제가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쭉 계산을 해봤습니다. 계산을 해봤더니 통로권은요 제곱미터당 51만 9천 바트이 나오고요. 에까마이는 27만 8천 바트이 나옵니다. 또 지금 보시면 19mm죠. 19mm. 그러니까 20mm예요. 99니까. 이거 보시면 아리에 있는 건데 20mm입니다. 그림도 여기에 뭐 이게 왜 있어? 전부 다 건물인데. 다른 거 보여드릴게요. 똑같은 지역에 있는 거. 자, 이게 거의 같은 위치에 있거든요. 이거 4.9잖아요. 이거 4.9고 이건 19.9예요. 20이에요. 요거는 30이고 요거는 45입니다. 크기가 40만 바트.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외국인한테 이렇게 파는 거예요. 전형적으로 이 브랜드가 특정한 외부 회사에서 판매를 합니다. 이 외부 회사가 나가서 외국에 있는 셀러들한테 판매를 하게 되죠. 그러면 제가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인들도 잘못 사요. 그러니까 안 사겠습니까? 산다고요. 사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100% 다 안 팔아도 돈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분양을 하잖아요. 그때 많이 사게 돼요. 많이 사게 되는데 이때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눈으로 뭔가를 보려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도 그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구조상 제대로 확인하고 사질 않아요, 사람들이. 왜? 그냥 돈을 던져놓는 거기 때문에. 중화권 애들이 여기에 와서 사는 게 아니고, 아, 그런 게 있네. 그냥 돈을 던져요. 참 이해 안 될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다음으로 태국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집값이 많이 비싼 나라들. 유럽이나 또 뭐 미국이나 또 중국이나 뭐 이런 나라들, 원래 중국도 많이 비쌌죠. 이런 나라들 사람들이 이 가격을 보면 비싼 게 아니거든요. 비싼 게 아니게 돼요. 왜? 면적을 쪼개놨잖아요. 그러니까 작아 보이는 거예요, 가격이. 그래서 제가 쪼개놓은 콘도 사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태국인은 정말 작게 사는데 외국인만 많이 사는 콘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건설사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국인 쿼터의 가격을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올려서 팔 수 있는 사람들한테 이 판매권을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부동산의 화랑이었던 2018년이 이런 외부 회사들이 판을 칠 때입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 해부터 부동산 경기가 조금 꺾였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규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꺾이면서 그때부터 조금씩 줄어들다가 코로나 되면서 확 줄어들어서 없어졌어요, 거의 다가. 그러다가 지금 또 거의 다 외부 회사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외국인들이 무지막지하게 사서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태국 사람들이 아예 안 사는 가격대의 콘도라고 하면 그 가격이 정확하게 맞는 가격인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근데 제가 파타야 얘기할 때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이 전수조사할 때 거기 콘도에 가면 가격이 들쭉날쭉한다. 1년 지나서 거기 가면 일하는 애가 없다. 다 바뀌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 파타야 같은 경우는 프로퍼티도 큰 데들이 있습니다. 그 프로퍼티 큰 데들이 분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프로퍼티 분양한 게 1년 있다가 그 팀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프로퍼티가 바뀐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방콕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백화점, 그러니까 쇼핑몰 같은 데 가면 중간에서 파타야 콘도 팔고 있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 누구한테 파냐? 태국인한테 팝니다. 외국인한테 파는 게 아니라. 왜? 태국어로 다 적혀 있어요. 그만큼 방콕 사람들이 안 사주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 보통 건설사가 와서 그런 행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기 물건만 팔아요. 왜냐면 건설사니까 자기 물건만 팔겠죠. 지금 메가박나에 가시면요, AP가 무반 팔고 있어요. 쫙 붙여놓고. 그런데 이 파타야 파는 애들은요, 한 가지 회사에 물건만 안 팔아요. 가보면 각종 콘도들이 있습니다. 그 건설사들 다르거든요. 그런데 파는 회사는 하나의 프로퍼티인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3회째인데 이게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조를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마짓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간에 제 살 깎아 먹으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냥 1억 5천 있다, 2억 있다, 그냥 불러가지고 구경하세요 해서 팔면 돼요. 제가 그런 식으로 판매를 안 하잖아요. 저는 없으면 안 팔아요. 그거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그분 안 사요. 1년 지나면 연락도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 믿고 싶은 것만 믿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한테 콘도 안 사고 다른 데서 콘도 사고요. 여기서 이런 얘기 해주니까 기웃기웃 보고 계시잖아요. 보고 계시면요, 좋은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요. 정말 좋은 내용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지 마세요. 마음만 아파. 그래서 제가 오늘도 말씀드리지만 이 가격 구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제가 왜 콘도를 파는 게 아니라 콘도도 선별하고 유니까지 선별해서 팔겠습니까? 우리 고객이 화내지 말라 했는데 화내는 게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깨알 같은 드디어 광고를 좀 해야 되겠죠. 제가 요거 2억 이하의 콘도 정말 4년 만에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놓치시면요, 이런 지역에 절대 안 나와요. 앞으로 이런 지역뿐만이 아니고 수쿰빈 로드에서 로드에 붙은 지역에서 방나 안에는 안 나옵니다. 그냥 동쪽으로 방나 안에는 안 나와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시암에서 저 라차테이 쪽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저쪽 올라가 가지고 저 스리파툼 대학 있죠. 카세사 대학, 스리파툼 대학 지나가지고요, 좀 더 올라가야 2억 이하 콘도 나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시암에서 실롬 쪽으로 저쪽에 보시면 툭 튀어나와가지고 전철 안 다니는 데 있죠. 그런 쪽에 가야 있어요. 이 기회를 놓치시면요, 2억짜리가 있더라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지역으로 가야 됩니다. 그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관리에 대한 이야기 또 한 2부작 정도 해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상전 방콕에서 고마즈씨였습니다.